화끈하고 뜨겁게 서울의 이슈가 된 주제들 그 중심에 선 이야기를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첫 회 뜨겁게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이슈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이 화끈한 시사토크 이만한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영원한 서울 시민, 그중에서 강북 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 특히 많이 다뤄가지고 사실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울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무거운 정책적 이슈나 정치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무거운 주제보다 오히려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서울 시민으로서 느끼고 이런 정책이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두 분 각자의 시각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무게추의 중심을 잡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화끈한 시사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는 2021년에는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조성될 전망입니다. 시민의 이야기, 새로운 광장으로 깊이있고 만들어내겠습니다. 광화문 재구조화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월 새로운 광화문 광장 국제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선작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을 옮기는 방안, 광역 급행철도 광화문역 신설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 온갖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박원순발 새 광화문 광장.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광화문 광장이 이제 저희의 오늘 첫 주제입니다. 광화문 광장. 일반인들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도 취재할 때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는데 광화문 광장에 대한 평소 이미지 좀 어떠신가요? 자주 가시나요? 저는 뭐 그 앞에 있는 신문사나 방송국들을 정치인으로서 출입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공간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좀 이제 그렇죠. 의미 있는 관광객들은. 장소로 보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동상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보는 전경 자체가 이제 뭐 경복궁이나 청와대가 한눈에 잡히기 때문에 그 삼각대 세워놓고 사진 찍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각자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볼 때마다 이제 과거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촛불 집회 할 때 그때 군중이 메우고 있는 모습 또는 이제 월드컵 때 응원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얼굴로 기억되는 광화문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특히 뭐 2002년도 아무래도 월드컵 때 네. 그때 그 함성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도 뭐 나름대로 느끼시는 그 이미지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올 때에 부모님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아, 이제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을 서울을 이제 관광시켜 드릴 때 꼭 포함시키는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네. 그래서 광화문을 들러서 이제 광화문이 이런 곳이다라고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마 그런 시골 출신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집회에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느낀 공간. 그 촛불 집회를 들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연대해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경험을 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아까 이준석 최고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각각의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기억되는 것이 바로 광화문 공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추억이 있을 때고 다양한 기억이 있을 때고 또 다양한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네. 광장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 1월이었죠. 광화문 광장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순신 장군과 그 세종대왕 동상이라는 것은 사실 광화문의 광장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두 구조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추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첫째로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는 이순신 동상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을 추가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뭔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들을 옮기는 것 자체도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좀 가속화됐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애초에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의 광화문에 대한 추억이 다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 가지고 왜 이렇게 왈가왈부했던 것 같으세요? 이순신 동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치가 된 지 1968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50년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에게 광화문 광장 하면 이순신 동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순신 동상이 가지고 있는 그 추억과 역사성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움직이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번에 이 안은 서울시의 안이 아니라 그냥 당선작 안에 들어와 있는 아니고요. 이 당선작 그대로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그 당선작 그 설계사에게 설계와 관련된 그 광화문을 재구조화하는 설계와 관련된 그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전을 하느냐 이전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아마 이 부분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의견을 받아들인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디자인적으로나 건축 설계적으로는 좀 한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필수 요소만 좀 지정이 된다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보면 과거에 보면 그 MB가 옛날에 서울시청 광장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처음에 공모 안으로 나온 것들 막 위로 불 쏘고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거 많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나씩 또 누더기 같이 변형해 나가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잔디밭을 까자 이래가지고 그냥 동그란 잔디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허벌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무엇을 만들고 반대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만들어지니까 볼만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광화문 광장도 우리가 정치적 의미로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빠지면 안 돼. 또 이건 여기 배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애초에 이걸 재구조하는 의미 자체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추억 그리고 또 이거 대신하고 뭐가 들어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공격이 서로 오가게 되면은 좀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간을 시민광장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집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집회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 좀 살려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시민광장에 딱 서가지고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야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가지고 비움의 공간으로 만들지만 그게 비움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과 문화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이순신 장군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세대는 좀 그런 공감을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윗세대에서는 40, 50대 세대에서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장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이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경복궁암 그리고 또 조금 뒤로 가면 청와대 삼청동 있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시민과 권력이 맞닿는 그 지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뭐 저기 문신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세종대왕 동상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그 논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무에 앞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세종대왕상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둘이 크게 사이즈 만들었어요. 크기가 의외로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논란은 산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세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지만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이게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보면 역대 시장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대 시장들도 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추억할 때 무슨 행위를 했느냐를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남긴 구조물이 무엇이냐라는 걸로 기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그렇죠. 이를 어쨌든 재설계한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대통령 당시엔 또 이제 4대강 댐이 기억에 남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 저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분은 지금 합법적으로 대선 가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삼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나도 뭐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박원순 시장한테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요. 박 시장님께서 초심대로 서울시장 처음 취임하셨을 때 했던 게 뭐냐면요. 전임 시장의 그 중도에 사퇴한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사업들 전부 다 취소시켰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노들섬에다가 그렇죠.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겠다 했더니만은 오페라하우스를 취소한 것은 기본이요. 거의 저는 뭐 했냐면 거의 소금을 뿌리는 느낌은 뭘 했냐면 거기 가서 모내기를 했거든요. 여긴 앞으로 모내기 하는 곳이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미지를 심어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이제 임기가 이제 마지막 임기가 되어가니까 이런 식의 랜드마크 사업 펼치려고 한다는 것에서 저는 전임자들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박 시장이 왜냐하면 처음에 취임 일성을 냈던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기억되는 시장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 시장의 시정의 방향은 이런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시면서 좀 생각이 변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것부터 국민들은 좀 설명해야 되는 거,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3선이 사실 유일무이하죠. 그래서 이제 대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그 대선 이야기는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죠. 그럼 동의하세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적인 어떤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판 삼아 대권에 도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광화문 집회 또는 광화문 광장에 그냥 한 번쯤 나가보신 분들이 느꼈을 법한 내용인데 이 광화문 광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 그 접근성에는 편의성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광화문 광장이 아주 넓은 큰 도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광화문 광장이 과연 광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경험을 해보고 조금 우리가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시민적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함께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광화문 광장이 물론 이제 뭐 잘 됐을 경우도 있고 조금 뭐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꼭 됐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이것을 무슨 본인의 어떤 권력적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치적으로 삼을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행정을 했으면은 아까 박 시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 와서 평가하는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저는 뭔가를 해서 좋은 평가는 나쁜 평가는 바탕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재밌는 점을 지적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광화문광장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화문광장이 사실 우리도 워드 프로세서 같은 데 쓰면은 문단 정렬할 때 가운데 정렬이냐 왼쪽 정렬이냐 이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광화문광장의 가장 큰 이제 논점은 뭐였냐면은 하고 오세훈 시장 때 할 때도 보면은 가운데 정렬이냐 아니면 왼쪽 정렬이냐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오른쪽 정렬은 안에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장을 붙이느냐 아니면은 가운데 광화문으로부터 딱 센터 정렬해가지고 만드느냐였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가운데 정렬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설계안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그래서 말했던 게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해가지고 그 설계하는 사람 던져주고 박 시장은 거기에서 오케이 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이 광화문을 재구조화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가치는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경복궁의 월대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월대가 상징하는 상징성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또 일제에 의해서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복구한다는 것 자체가 광화문 광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광화문 그 일대를 굉장히 많이 빈번히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 도로가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에서 도로보다 그러니까 일반 자가 운전하는 운전자보다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걷는 사람들 보행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오히려 이걸 전문가들한테만 던져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뭐 의견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 뭐 이제 설계 자체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또 하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공간을 쓸 거다라고 설계를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담아내는 게, 녹아내는 게 그게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남욱 변호사가 지금 저렇게 양복까지 쫙 빼입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지.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요. 저기다 지금 귀걸이도 해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뭐 안경은 이걸로 바꾸는 게 어때? 값도 좀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방송 못 나올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그런 네. 다양한 요구가 네.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최근에 이게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랑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굉장히 좀 각을 세웠어요. 예. 각을 세웠는데 왜 각을 세웠는지 일단은 먼저 어떤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화면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네. 행안부에서 냈는데 지금 지도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역사광장 바로 옆에 이제 월대가 세워지면서 저쪽에 이제 도로가 다 없어지고요. 네. 그렇죠? 중앙정부청사 쪽에 보면 어린이집, 민원실, 뭐 경비대, 조경사무실 이 4개 동이 지금 철거가 되면서 이제 도로가 우회도로가 Y자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먹어 들어가게 됐어요. 청사 네, 쪽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 청사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제 이게 행안부의 지금 얘기인데 아니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누가 대문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서울시에서 저건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부 청사라는 것은 어쨌든 그 상당한 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의 기능이 있는 곳인데 저게 지금 뭐 뒷문을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문을 막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상황 속에서는 그 김부겸 장관이 표현한 것처럼 집주인도 동의 안 했는데 대문을 막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저는 그 부분은 약간 공감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무리한 그러니까 전통성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월대랑 이 역사광장 만드는 것 때문에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스펙 자체를 낮춰라 좀 제가 봤을 때는. 역사청의 최대치 복원이라고 제가 하면요. 그 경복궁 뒤에 있는 이상한 파란 지붕의 건물도 없애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맞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네네네. 근데 제가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1800년대에 돌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역사성도 복원하면서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스펙을 내릴 때 너무 저렇게 무리한 거 내리지 마라. 저거는 디자이너의 설계안일 뿐입니다. 네. 디자이너는 담아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부 종합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고민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안을 보게 되면 앞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 앞에 이제 주차 공간을 이제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우회도로가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공원 자체가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역사광장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종합청사를 그대로 그냥 충분히 살리는 안도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결국 이게 지자체장치 이제 서울시장과 행안부 장관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차기에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요것을 놓고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알력 다툼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처럼 보여졌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청와대와 긴밀하게 면밀하게 이 협의를 해가면서 했던 사업이고 또 이게 서울시 단독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청도 한 300억 원 정도, 374억 정도 같이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함께하는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나중에 이제 행안부와 조율해서 설계하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김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광장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광장의 그 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게 너무 충돌이 세기 때문에 간단한 조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일단 이거는 그런데 이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청와대랑 그 후보 시절에도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령께서 나중에 취소하셨잖아요. 그걸 또 이제 그 광화문으로 집무실 네네. 옮기시는 계획을 최근에 1월달에 이제 취소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와대는 여기에 낄 상황이 아닐 거라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전격적으로 그러면은 뭐 세종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부종합청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랬을 때라도 그것은 서울시가 미리 행정부와 협의를 해야 됐었는 건데 행안부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은 당선작을 결정, 공모에 참여한 당선작을 발표하는 과정일 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정말 설계를 해가지고 확정을 할 때에는 이 행안부라든가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측을 해보면 아무리 세종시로 정부의 기능이 상당 부분 부처가 많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서울 정부청사를 아예 그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관장의 지금 현재 최대치로 늘려놓은 그 공간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정치 쟁점화되는 것들도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촛불 관련돼서, 촛불 이미지 관련돼서 바닥 문양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촛불 문양 같은 경우에는 상징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념 갈등이 있어서 한쪽 세력의 상징같이 되어버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게 이 촛불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우선 진보 진영에서 촛불 혁명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분도 아직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분도 있고 역사적인 평가 자체도 아직 형성될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정당하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었지만은 이거 전반적인 의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조금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양 넣는 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그 설계한 대로라면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 나중에 동상을 집어넣은 것처럼 나중에도 상관없고 왜 이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초기에 어떤 대한민국의 한 절반에 상응하는 이념 집단의 반대를 받겠다고 한 것인지 저는 그 의도를 약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절반이 반대하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촛불이라는 것이 진보 진영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드는 촛불은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 촛불에 찬성했던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들은 그중에 중도 부수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80% 가까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실제 거기에 나온 사람들, 촛불 든 사람들은 보수인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셔서 촛불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 갈등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어떨 것이냐, 조금 더 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굉장한 국민들이 승리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지금 현 시점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그 광화문 광장에 이 촛불 문양을 넣어서 그 부분, 시민들이 승리한 그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시민과 국민들을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이념적으로 50대 50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탄핵에 찬성했다 동의했다로 그게 갈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했고 실제 바른정당으로 왔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이런 형태의 어떤 광장을 이념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장을 이념화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념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 물건을 넣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 비율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보수라고 탄핵에 반대한 건 아니지만은 반대로 이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진보라고 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민감한 부분인데 보수 입장에서는 촛불에 의해서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치적인 위기가 온 거고 보수의 위기가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촛불, 자신들을 패퇴시킨 그 촛불을 계속 기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보수 입장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들고 싫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보수 입장에서요 촛불이 뭐 두려움의 상징이다 이런 건 좀 제 생각에는 과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뭐 보수가 촛불을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인식하지 마시고 다만 광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광장의 의미를 가지는 건 뭐냐면 아고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곳인데 적어도 이 이념화된 공간으로 변질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광화문 대로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지금 뭐 사직 터널에서 대우 건설 본사까지 가는 길이 다 이제 T자로 지금 현재 대로가 이어져 있고요. 자, 이제 설계안으로 좀 그림을 좀 바꿔가면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광화문 앞에 월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도로가 사라지고 저렇게 Y자형으로
우회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정부청사 저쪽 뒤쪽으로, 뒤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6차선 도로가 들어가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한쪽 면으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한쪽 면으로 그 광장이 몰아가면서 한쪽에 이제 10차선 도로가 됐던 것이 6차선으로 네. 이제 물동량이 40%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교통대책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지금 서울에서 그 도심지,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를 보면요, 그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일방 통행과 수많은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미 교통 자체 꼬여 있어요. 근데 저기서 사실 이제 동서를 관통하는 대동맥 중에 하나인 사직로를 저렇게 곡선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교통대란을 야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사직로를 지하화하는 정도의 대안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이미 GTX를 글로 통과시킨다는 안 때문에 지하화하려면 심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또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뭐 여러 아이디어끼리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교통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 평가한 것이 또 5년 뒤, 10년 뒤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지금 이 부분에 이 복합 역사를 이제 설치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서울 시내의 다른 어떤 지하철 역사라든가 경전철 이런 것들까지 뭐 대중교통까지 또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한 7% 정도 약간 지체된다, 지연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또 시민들이 더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될 수 있다고 우리 같은 보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늘어나면 이제 설계하는 사람 죽어난다니까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사실은 지금 종로구역 관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이런 성토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성 복원하는 건 다 좋은데 길 막히면 돌아가라는 식의 지금의 어떤 이거 무대책은 이건 진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길 막히면 돌아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복합 역사 그리고 GTX가 또 거기 승강장에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통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거기가 도로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7%라고 하는 게 그게 7분은 아닐 거다. 제가 그 보고 이게 7%가 7분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아마 7%다 가면 20-30분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사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안은 정말 전문가인 디자이너가 이 디자이너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수십억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디자이너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 항목, 심사 항목,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에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역사 공간 자체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이 교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함께 넣는다라고 한다면 또 설계가 조금 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근데 것으로 워낙 보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GTX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GTX역을 지금 이제 원래는 노선이 없는 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들여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맞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광화문 자체가 진짜 거의 교통의 중심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뭐 광화문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복궁 3호선 같은 저 위쪽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번 뭐 지난주에 광화문 역에서 내려가지고 경복궁역까지 걸어가려고 봤더니 한 1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시청역에서 아마 내려서 걸으면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역사를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GTX가 지나다니는 그 역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 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근데 시민 세금이 이제 광화문 광장의 어떤 교통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뭐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철도교통에 대해서도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철도교통 잘 발달한 도시들 보면요 역사를 이렇게 분할시키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역 같은 곳에 그 기능을 집중시키지 광화문역으로 이제 이런 광역수송량을 분동시키는 거는 또 거기서 그러면 GTX에 내려가지고 연계 수송해야 되는 교통수단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만약 교통공학의 영향이겠지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책임질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이제 변명할 자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 MB도 생각해 보시면요. MB는 더한 거랬어요. 사직로 정도로 없앤 게 아니라 1000개 고가도로를 없앴어요. 그거 할 때 좀 더 난리 났죠. 이거 하면 우리 출퇴근도 못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망하자는 거냐
부시면 보건 못한다부터 해서 난리 났는데 나중에 MB는 그냥 결과로 증명한 겁니다. 자기가 교통공학자들과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다. 가자. 그래서 MB가 성공했기 때문에 MB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 말씀 하시면 한 말씀 하시고 한 말씀을 제가 중간에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자, 저희가 첫 회 주제로 광화문 광장을 뽑은 것은 그만큼 이렇게 광화문이 주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토크도 정말 뜨거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자, 화끈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먼저 네, 이준석 최고위원.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을 쓰는 자, 무게를 내라. 모든 행정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정치인이지만 그게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지지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광장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거리에 만들어 놓은 자리, 곧 이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 광화문 광장이 서울 시민,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